왕의 기운이 돌아온다. 5개의 산이 다시 모인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3월. 중국 천재 소년 예언가의 예언은 정말로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천재 소년과 또 다른 예언자인 타오 스님의 제자 그리고 그들이 예견한 한국과 중국의 미래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리우 밍천.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에는 수백 년을 산 노인과 같은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통역사와 한국 관계자들은 그의 말을 의아한 표정으로 기록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무도 그의 말이 2025년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엄청난 변화를 예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인디고 차일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는 특별한 기운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낸시 앤 테이프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의 주위에 남색 인디고 기운이 감도는 것을 발견했고 이들이 특별한 영적 능력과 초현실적 재능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우 밍천은 중국 윈난성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생후 3개월 만에 말을 시작했고 1살 때는 이미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4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전생에 티베트의 고승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티베트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음에도 유창하게 구사했으며 고대 티베트 사찰의 구조와 의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책처럼 펼쳐진 시간을 읽을 수 있어요. 과거와 미래는 동시에 존재하며 저는 그 페이지들을 넘겨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리우 밍천의 이러한 능력은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았고 그는 베이징의 특별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영재들과 달리 그는 중국 정부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미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때로는 정부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밝지만 그 전에 큰 시련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10살 때 한 인터뷰에서 그가 남긴 말입니다. 당시에는 그저 어린아이의 상상으로 치부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의 예언이 하나씩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깊은 산속에서는 또 다른 예언자가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타오 스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이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을 넘어 도교와 한국 무속의 비밀에 깊이 몰입하며 특별한 통찰력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직선이 아닌 원형이었으며 모든 사건은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연결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 스님에 대한 소문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과 2025년에 관련된 중대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신으로 여겨졌지만 그의 예언 중 일부가 이미 현실이 되자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한국은 100일간의 어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밤낮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사회적, 영적 구조를 가로지르는 큰 전환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리우 밍천의 예언대로 한국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귀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약 20만 명의 중국인들이 한국을 떠났으며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명동과 이태원의 중국 음식점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고 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들도 하나둘씩 귀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닙니다. 양국 관계의 미묘한 변화,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이 현상을 귀양물결이라고 부르며 이를 중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우 밍천의 예언에 따르면 이 현상의 배경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배척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중국의 자연재해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특별 여행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는 리우 밍천이 예언한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2025년 5월부터 중국에 전례 없는 홍수와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양쯔강은 범람하고 수촨성과 윈난성에서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4년 초 베이징에서 열린 미래과학 포럼에서 리우 밍천이 한 말입니다. 당시 13세였던 그의 이 발언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지만 최근 중국 당국의 행동은 그의 예언이 단순한 공상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양쯔강 유역의 댐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으며 수촨성과 윈난성 지역에서는 대규모 방제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기 점검이라고 발표했지만 비정상적으로 많은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리우 밍천의 예언이 정확하다면 앞으로 2달 후인 5월부터 중국은 첫 번째 자연재해의 파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중국의 과거 행적에 대한 자연의 응답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중국은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균형을 깨뜨렸고 그 결과는 2025년에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마치 고대 동양 철학의 음양과 오행 이론을 연상시킵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깨졌을 때 반드시 그 균형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환경 파괴가 가져올 대가는 결국 2025년에 자연재해로 나타날 것이라고 리우 밍천은 예견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스님이 예언한 100일간의 어둠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일련의 정치적 스캔들과 경제적 불안정성은 국민들 사이에 깊은 불안감을 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는 도전과 비판에 직면해 있지만 스님의 예언대로 그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정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탄핵 시도는 아슬아슬하게 무산되었으며 이는 스님이 예언한 그를 막으려 해도 쉽게 제거되지 않는 특별한 사주의 힘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사주는 매우 희귀한 유형입니다. 그것은 9겹의 관이 겹쳐진 구성으로 전통적 명리학에서는 권위, 지혜 그리고 저항력을 상징하는 에너지의 중첩입니다. 이 말은 스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에 대해 설명하며 한 말입니다. 그에 따르면 윤석열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큰 전환의 시기에 나라를 지키는 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역할은 화려하지 않지만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나라의 중심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재명의 운명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그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정치적 고립은 스님의 예언. 그를 정상으로 끌어올린 힘은 동시에 그를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에너지이기도 하다. 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리우 밍천의 가장 흥미로운 예언 중 하나는 2025년 중반부터 2026년 사이에 한국에서 3명의 특별한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구체적인 특징을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산의 사람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서 내려와 낮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웅장하며 항상 흰색 옷을 즐겨 입을 것입니다. 그의 오른쪽 눈썹에는 작은 흉터가 있으며 말할 때 오른손을 자주 움직입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한국 경제계에서는 대기업 총수 출신의 한 인물이 정계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는 키가 185cm로 크고 회의 중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유명하며 실제로 오른쪽 눈썹에 작은 흉터가 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산악회 활동을 열정적으로 했으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높은 곳에서 내려와 국민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다의 사람입니다. 그는 한국의 남쪽 바다에서 태어났으며 3번이나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왼쪽 광대뼈 부근에 작은 점이 있으며 웃을 때 눈이 완전히 감깁니다. 이 묘사는 최근 부산 출신의 한 정치인을 연상시킵니다.
그는 어부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 바다에서 익사할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 중 사고로 생명이 위험했던 적이 있으며 30대 때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그의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으며 실제로 그의 얼굴 왼쪽에는 작은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물의 여자입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으로 긴 머리를 항상 묶고 다닐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인함이 느껴지며 말할 때 사람들을 직접 바라봅니다. 이는 최근 문화계에서 정치적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 여성 예술가와 유사합니다. 그녀는 해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최근 사회 문제에 대한 직설적인 발언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으로 긴 머리를 항상 단정하게 묶고 다니며 외국에서 어린 시절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리우 밍천은 이 세 인물이 처음에는 서로 다른 이념과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2026년 중반에 합류하여 새로운 정치 질서를 형성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세 강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이 세 지도자는 처음에는 서로 경쟁하고 대립할 것입니다. 그러나 2026년 7월에 일어날 중대한 국제적 사건을 계기로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적 차이를 넘어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연합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일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전례 없는 정치적 안정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리우 밍천이 남긴 가장 수수께끼 같은 예언은 5개의 산이 다시 모인다 는 문구입니다. 그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한국의 새로운 정치 질서와 관련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문장은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5개의 주요 산맥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백두산, 금강산, 묘양산, 구월산, 칠보산이 5산이 다시 하나의 국가 안에 모이는 것, 즉 한반도의 통일을 암시한다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삼국시대 이전 고조선의 영토를 구성했던 5지역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5개의 산이 다시 모인다 는 말은 한민족의 역사적 영토가 정신적으로 다시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흥미롭게도 리우 밍천 자신은 2024년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개의 산은 물리적인 산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 속에 존재하는 5가지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 가치들이 다시 하나로 모일 때 한국은 진정한 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2025년의 위기에서 비롯됩니다. 이 5가치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한국 전통 철학의 핵심 가치인 인, 의, 예, 지, 신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5가지 덕목이 현대 한국 사회에 다시 부활하여 통합된 가치 체계를 형성할 때 한국은 진정한 문화적, 정신적 르네상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리우 밍천은 새 지도자가 이끄는 한국의 새로운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정당 시스템을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의 정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크게 증가하며 지방 분권이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가 실험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현재 한국 정치의 양당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2025년 현재 한국 정치는 여전히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리우 밍천의 예언대로라면 2026년 이후에는 전혀 다른 정치 지형이 형성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입니다. 최근 한국은 AI 기술 개발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AI를 활용한 주민참여 플랫폼을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2026년 이후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AI가 수백만 시민의 의견을 분석하여 최적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직접 민주주의와 전문가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스님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공식 성명이나 조약의 형태가 아닌 미세한 신호들로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남북의 분단은 환호가 아닌 침묵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침묵은 기억과 상실, 미뤄진 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안에서 새로운 다리가 놓이게 될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행동은 이러한 예언과 일치하는 미묘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북한은 한국을 향한 선전 방송을 중단했으며 군사 훈련의 빈도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판문점 인근에서는 북한 군인들이 한국 측 군인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 공식 매체의 언어적 변화입니다. 최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서는 남조선이라는 표현 대신 남측이라는 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내용도 크게 줄었습니다. 스님은 어둠의 절정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현대사 흐름을 바꾸는 결정입니다. 겉보기엔 약해 보일 수도 심지어 비난받을 수도 있는 선택이지만 그 선택은 전혀 다른 길을 여는 문이 됩니다. 이 예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북한과의 관계에서 기존의 강경 노선을 버리고 파격적인 화해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처음에는 정치적 모험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리우 밍천과 스님 모두 2025년의 위기 이후에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한중 관계는 전혀 다른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2027년부터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입니다. 중국이 자연재해로부터 회복된 후 두 나라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이 관계는 과거의 의존적이고 불균형한 구조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균형에 기반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리우 밍천의 이 예언은 현재 한중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합니다. 2025년 3월 현재 한국은 여전히 중국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화장품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중국 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상황 변화에 한국 경제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리우 밍천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의 위기는 이러한 의존적 관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대규모 한국 이탈과 중국의 자연재해는 한국에게 경제 다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할 것입니다. 25년 이전의 한중 경제 관계는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력이라는 비대칭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2027년 이후에는 양국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상호보완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더 큰 자율성과 균형을 찾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한국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환경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대한 언급입니다. 중국이 2025년에 자연재해를 겪은 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선진 환경기술과 중국의 규모의 경제가 결합된다면 이는 아시아 전체의 그린 전환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리우 밍천은 한중 간의 문화적 관계도 변화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문화 교류는 과거의 대중문화 중심에서 벗어나 더 깊은 전통문화와 철학적 가치의 교류로 발전할 것입니다. 특히 양국의 젊은 세대들이 서로의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융합이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 한중 문화 교류는 주로 K-팝, K-드라마, 영화 등 현대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류 금지령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이러한 교류는 제한되었지만
리우 밍천의 예언에 따르면 2027년 이후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화 교류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양국의 전통 철학, 역사, 예술, 문학 등 더 심층적인 문화적 가치의 교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유교 전통과 중국의 도교 철학이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되어 새로운 동아시아 사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이미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복, 전통음악, 전통 공예 등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리우 밍천이 예언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융합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2028년부터 동아시아는 새로운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체제는 어느 한 국가의 주도가 아닌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의 균형 있는 참여를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리우 밍천의 이 예언은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을 암시합니다. 현재 동아시아는 미중 경쟁의 주요 무대로 지역 국가들은 양강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의 위기와 2026년의 정치적 변화를 거친 후 지역 내 새로운 협력 질서가 등장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이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경제적 파트너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종종 양측의 압력에 끼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우 밍천의 예언에 따르면 2028년 이후 한국은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 오히려 지역 내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질서의 다극화와도 연결됩니다. 미국 주도의 일방적 세계 질서에서 다양한 중심을 가진 복합적 질서로의 전환이 이미 진행 중이며 2028년 이후 동아시아는 이러한 다극화된 세계의 핵심 축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협력 체제는 단순한 경제, 안보 협력을 넘어 환경, 에너지,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후변화, 팬데믹, 사이버 안보 등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스님과 리우 밍천의 예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2025년 중반, 특히 7월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2025년 7월, 한국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위기로 보이지만 이는 사실 새로운 시작의 문입니다. 스님은 이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리우 밍천은 이때 중국에서 두 번째 대홍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두 예언을 종합하면 2025년 7월은 한국과 중국,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025년 3월에서 볼 때 이 시점은 약 4개월 후에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7월로 예정된 대규모 안보 훈련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중국은 양쯔강 유역에 대한 보강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최근 밝혀진 정보에 따르면 7월 중순 서울에서 비공식 남북 접촉이 계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접촉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러 외교 소식통들이 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님이 예언한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결단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상기관들은 올해 여름 동아시아 지역의 이례적인 강우량을 예측하고 있어 리우 밍천이 예언한 홍수의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2025년 7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세계와는 다른 새로운 현실로 진입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리우 밍천이 예언한 새 지도자 중 첫 번째인 산의 사람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들이 최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서 내려와 낮은 곳으로 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의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국내 경제계에서는 한 대기업 총수가 갑작스럽게 모든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넘기고 공익 활동에 뛰어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5대 재벌 중 하나를 이끌던 인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는 표현이 적합한 인물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가 최근 인터뷰에서 한 발언입니다. 경제인으로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공을 넘어 새로운 가치 체계가 필요합니다. 리우 밍천이 묘사한 특징들, 즉 키가 크고 목소리가 웅장하며 오른쪽 눈썹에 작은 흉터가 있고 말할 때 오른손을 자주 움직인다는 점은 놀랍게도 이 경제인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특히 그의 오른쪽 눈썹의 흉터는 어린 시절 산악사고로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산의 사람이라는 별칭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계 진출을 선언하지 않았지만 최근 사회 문제와 국가적 의제에 대한 발언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교육, 사회 통합, 세대 간 갈등 해소 등의 주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 역사에서 재벌 총수 출신이 정치에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 리우 밍천의 예언에 따르면 그는 기존의 정치 패러다임을 깨는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진실된 마음이 결국 대중을 움직일 것이라는 예언처럼 그의 진정성과 실질적 경험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인 바다의 사람에 대한 단서도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리우 밍천은 그가 한국의 남쪽 바다에서 태어났으며 3번이나 죽을 뻔한 경험이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최근 부산 출신의 한 정치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정치인의 경로를 따르지 않고 시민운동가, 환경운동가 그리고 지역활동가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그의 생애는 실제로 3번의 죽을 뻔한 경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바다에서의 사고, 군 복무 중 겪은 위험한 상황, 그리고 40대 초반에 겪은 심각한 건강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왼쪽 광대뼈 부근에 작은 점이 있으며 웃을 때 눈이 완전히 감깁니다. 이 묘사 역시 그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는 친근한 미소와 따뜻한 인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그의 웃는 모습은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감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리우 밍천은 또한 그는 말을 천천히 하지만 그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무시할 것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의 지혜가 빛을 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정치인은 화려한 웅변가는 아니지만 그의 발언은 항상 깊은 성찰과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지역 정치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 문제와 사회 정의에 관한 그의 견해는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권력 다툼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시작됩니다. 리우 밍천의 예언에 따르면 그는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그의 실용적이고 지혜로운 접근법이 국가적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3번째 지도자인 물의 여자는 아마도 가장 예상치 못한 인물일 것입니다. 리우 밍천은 그녀를 40대 중반으로 긴 머리를 항상 묶고 다니며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인함이 느껴지고 외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으며 팔뚝에 작은 화상 흉터가 있는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한 여성 문화예술인이 이 묘사와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소설가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약 15년간 해외에서 활동하다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인 그녀는 항상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모습으로 나타나며 실제로 어린 시절 화재 사고로 팔에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점차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갈 것입니다. 이 예언처럼 그녀는 최근 정치적 발언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최근 다큐멘터리 작품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구조적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녀는 정치적 인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여성들 사이에서 그녀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직접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리우 밍천의 예언에 따르면 그녀는 특히 중국과의 새로운 외교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녀는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중국 문학과 철학의 조예가 깊으며 베이징 대학에서 공부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 중 일부는 중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그녀가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리우 밍천은 이 세 인물이 처음에는 서로 다른 비전과 접근법을 가지고 있지만 2026년 중반에 발생할 중대한 사건을 계기로 하나로 뭉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세 지도자는 처음에는 서로 경쟁하고 대립할 것입니다. 그러나 2026년 7월에 일어날 중대한 국제적 사건을 계기로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적 차이를 넘어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이 세 인물, 경제계 거물, 환경활동가, 문화예술인은 실제로 매우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우 밍천의 예언대로라면 그들은 결국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형성할 새로운 정치 질서는 전통적인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 경제, 환경, 문화에서의 강점을 결합하여 종합적인 국가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세 사람의 연합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일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전례 없는 정치적 안정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 지도자가 어떻게 공식적으로 연합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창설할 수도 있고 기존 정당의 틀 안에서 새로운 연합을 형성할 수도 있으며 혹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정치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협력이 한국 정치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점입니다. 스님의 예언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중대 결단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어둠의 절정기에 윤석열이 매우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러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때 그는 한 손에 하얀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항복의 상징이 아니라 전환의 신호, 평화의 제안이었습니다. 이 비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대한 화해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도 다소 긴장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스님의 예언은 위기의 순간에 그가 예상치 못한 결단을 내릴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행동은 처음에는 이해받지 못할 것입니다. 비판받고 논란이 일고 심지어 실수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전환의 씨앗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한국 정치의 과거를 볼 때 대통령들의 마지막 시기에 내린 결정들은 종종 그들의 전체 임기를 정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이 그 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 후반에 그의 정치적 유산을 정의할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스님은 이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비판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윤석열이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보다 국가의 미래를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것임을 시사합니다. 현재 우리는 이미 리우 밍천이 예언한 첫 번째 징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청은 이례적인 강수량을 예측하고 있으며 양쯔강 상류 지역에서는 이미 소규모 범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계절성 기후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전례 없는 규모의 댐 점검과 주민 대피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그들도 더 큰 재해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에서는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야당은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견상 평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측근들에 따르면 그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으며 밤늦게까지 집무실에 남아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스님은 이 7월을 100일간의 어둠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7월부터 10월까지 한국은 깊은 혼란과 분열의 시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은 새로운 빛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만 우리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100일간의 어둠은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7월의 위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5월에 예견된 중국의 첫 번째 홍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우 밍천의 예언에 따르면 5월의 홍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중요한 경고 신호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홍수는 경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치부할 것이지만 이는 더 큰 일의 전조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 그들도 이미 이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쯔강 유역의 댐들은 최대 용량의 70%만 채우도록 지시되었으며 비상 대피 계획이 모든 주요 도시에 배포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 정부가 최근 한국의 특별 경제대표단을 파견했다는 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문이지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방문에는 더 깊은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앞으로 있을 자연재해에 대비해 한국과의 비상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리우 밍천의 또 다른 예언과 일치합니다. 중국은 처음에는 이 재난을 숨기려 할 것이지만 결국 국제적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100일간의 어둠 속에서 리우 밍천이 예언한 새 지도자는 점차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활동하겠지만 위기가 깊어질수록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로 수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내 사람, 은 경제적 안정과 혁신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업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비전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포용적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포함할 것입니다. 바다의 사람, 은 환경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회 정의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는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녹색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지역 균형 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할 것입니다. 물의 여자, 는 문화적 정체성과 국제관계 그리고 세대 간 화합을 중시할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소프트 파워 전략과 동아시아 내에서의 새로운 외교 관계 구축을 제안할 것입니다. 특히 그녀는 젊은 세대와 노년층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문화적 접근법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들의 개별적인 메시지는 처음에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우 밍천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 7월의 중대한 사건을 계기로 그들은 자신들의 비전이 서로 보완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강물이 하나로 합쳐질 때 그 힘은 어떤 장애물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연합은 단순한 정치적 동맹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탄생이 될 것입니다. 스님의 예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위기의 절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릴 결단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윤석열을 다리를 놓는 자로 묘사했습니다. 그가 구원자는 아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여는 자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정점,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순간에도 버티는 존재입니다. 100일간의 어둠이 가장 깊어지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과의 관계 또는 중국과의 협력에 관한 중대한 전환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 이 결정은 처음에는 많은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는 백기를 든 것이 아니라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그것은 항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스님에 따르면 이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이미지보다 국가의 미래를 우선시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당시에는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최후의 영웅으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순간에도 건재히 서 있었던 인물로 남을 것입니다. 100일간의 어둠이 지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한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리우 밍천과 스님의 예언을 종합하면 2026년 이후 한국은 전례 없는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화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5개의 산이 다시 모인다. 는 예언이 실현되는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한국인의 정신 속에 존재하는 5가지 가치. 인, 의, 예, 지, 신이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되어 새로운 국가 정체성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새 지도자의 연합은 전통적인 정당 정치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연합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관점을 통합한 종합적 국가 운영 체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기존의 정당 시스템을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의 정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크게 증가하며 지방 분권이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는 한국을 글로벌 거버넌스 혁신의 선도자로 만들 것입니다. 시민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 주요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며 AI 시스템은 이러한 대중의 의견을 분석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과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리우 밍천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한국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028년부터 동아시아는 새로운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체제는 어느 한 국가의 주도가 아닌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의 균형 있는 참여를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이후 남북 관계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스님은 이 변화가 환호가 아닌 침묵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북의 분단은 갑작스러운 통일이 아니라 점진적인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해소될 것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선언이나 극적인 순간이 아닌 일상 속에서의 작은 변화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첫 징후는 2025년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북한은 점차 대외 정책을 수정하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조심스럽게 모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핵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폐기와 같은 극적인 전환이 아니라 작은 단계들의 누적을 통한 점진적 변화가 될 것입니다. 스님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새 지도자가 이끄는 새로운 정부는 이 길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긴장 완화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은 과거의 이념적 대립을 넘어 공동의 번영과 평화라는 실용적 목표를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할 것입니다. 리우 밍천은 더 나아가 2030년경에는 남북한 사이에 실질적인 연합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통일은 아니지만 경제, 문화, 인적 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공존일 것입니다. 2025년의 위기와 중국인들의 한국 이탈로 시작된 한중 관계의 변화는 2027년 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리우 밍천의 예언에 따르면 이 새로운 관계는 과거의 비대칭적 의존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균형에 기반한 협력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다각화된 국제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문화적, 기술적 혁신을 더 깊이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환경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입니다. 중국이 2025년에 자연재해를 경험한 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이며 이 분야에서 한국의 선진 기술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문화 교류는 과거의 대중문화 중심에서 벗어나 더 깊은 전통문화와 철학적 가치의 교류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양국의 전통 철학, 역사, 예술, 문학 등 더 심층적인 문화적 가치의 교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깊은 수준의 문화 교류는 양국 관계의 안정적 기반을 형성할 것입니다. 리우 밍천은 특히 물의 여자, 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의 문화적 감수성과 중국에 대한 깊은 이해는 양국 간 새로운 형태의 대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앞에는 어려운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중국의 자연재해, 한국의 정치적 위기, 100일간의 어둠, 이 모든 예언들은 쉽지 않은 도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리우 밍천과 스님의 메시지에는 궁극적인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그 이후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2025년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는 이 시간을 통해 더 지혜롭고 균형 잡힌 문명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리우 밍천의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역사의 패턴을 꿰뚫어보는 통찰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큰 위기의 시대는 종종 가장 큰 혁신과 발전의 시기로 이어졌습니다. 르네상스는 흑사병과 중세의 어둠 이후에 찾아왔고 현대 민주주의는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의 위기는 한국과 중국,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가 더 지혜롭고 균형 잡힌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제고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은 빛을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100일간의 어둠을 지나면 한국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더욱 성숙해진 채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면서도 그 속에서 힘을 발견한 민족으로. 리우 밍천은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이미 씌어져 있지만 그 페이지를 어떻게 넘기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2025년의 어둠이 깊을수록 그 이후의 빛은 더욱 밝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변화에 지혜롭게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인디고 차일드 리우 밍천과 타오 스님의 제자가 전하는 예언은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미래의 비전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단순한 이야기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통찰과 지혜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2025년 3월 현재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에너지의 분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가올 미래의 모습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더 많은 미래의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한반도와 세계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2025년 이후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